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률 철학TV 제44강은 인간의 무의식은 성충동과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프로이트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 발견이 됐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성격의 그 3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사용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 죄악감이나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내쫓는 그런 심리적 현상을 말하고요. 수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합리화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에서처럼 자기의 어떤 실패 이야기를 마치 괜찮은 것으로 또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전이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느꼈던 어떤 소외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이렇게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심리고요.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사랑에 집착하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고, 승화는 성적 에너지가 더 가치 있는 그런 분야로 바뀌는 것. 전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그런 심리고, 대치는 꽁 대신 닭, 이런 속담으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이트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무의식의 발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의식이 뭐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정신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의식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꿈이나 정신 분석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의식하지 않는, 즉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무의식은 인간의 성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의식이고 의식이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의식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이에요. 자,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인간 문화와 그 소사는 억제되고 순화된 리비도의 산물이다. 리비도가 뭘까요? 일종의 성충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러한 입장에서 예술과 종교까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하고 절친한 아주 파트너라면은 칼 융을 들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트고 칼 융인데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서 프로이트의 성욕 중심설과 그 다음에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의 사회 심리학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어떤 하나의 개체, 사람으로 말하면 개인이 되겠죠. 내면의 무의식들이 통일된 전체를 실현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프로이트는 성욕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칼 융은 그것을 갖다가 자, 그럼에도 개인이 어떤 사회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걸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융의 모친은 우울증을 겪고 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밤에 귀신을 보았다는 등의 이렇게 창난 증세를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개인적인 경험이 정신 분석학, 분석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비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물론 학문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술 방향으로 리비도가 표출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분변 음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스카톨로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줌이나 똥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또 모차르트가 주고받은 편지에 똥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갱과의 동거하는 동안에 이 왼쪽 귀를 잘라버린 이 천재화가 고흐의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제이메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성폭행 혐의로 여러 번 그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고소를 당한 이단 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적 에너지로만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종교, 예술, 문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활동 자체가 리비도의 산물이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인간 성격을 3층 구조로 파악을 했는데요. 원초화라고 있습니다. 이드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그 본능과 충동, 감정 이런 것에 지배되는 아주 원시적인 단계고 그 외에 이제 자아라고 있어요.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수준이죠. 자, 초자아라고 있습니다. 슈퍼에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한 차원 높은 양심이나 도덕, 준법 정신, 이제 그걸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드가 강하면은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술 취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너무 세면은 단체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배척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회식을 가자는데 이렇게 거절한다 할지 너무 이제 현실성을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또 슈퍼에어가 너무 강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도덕과 양심의 검열을 늘 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강박증에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드고 여기가 에고, 여기가 슈퍼 에고가 되겠죠. 야, 이드고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불안에 처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요. 첫째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죄악감이나 불안, 자책 등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방패로 가지고 막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위협하는 소망이나 충동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억압과 억제는 어떻게 다른가? 억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비해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이게 지나치면은 어떤 이 억압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헛기침이랄지 실은 이상한 말로 표현이 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불안 신경증 같은 외부로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 때의 기억이 우리가 이제 되게 없는데요. 그 까닭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소망이나 충동이 늘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억압 상태에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현병 환자, 보통 알기 쉽게 말하면 정신병 환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환각이나 한청으로서 이것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어,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잘못 본다거나 해서 어렸을 때 억눌렸던, 억압됐던 이 충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는 거죠. 또 예술가들의 환상적인 이런 작품들도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억압되지 않은 소망이나 충동, 기억 등을
이것이 이제 가감 없이 표출이 될 때 이러한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로 투사를 쓸 수 있는데요.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 행동 등을 자기 밖으로 내쫓아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제 깨지죠. 여기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의존형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면서 이제 책임까지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부모나 어떤 선생님이나 친구에 의존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늘 미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치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투사. 상대를 어떤 힘으로써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이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성의 투사. 어떤 관심 가는 이성이 있으면 성적으로 어필을 해요. 성관계를 갖자고 자주 유혹한다거나 또 뭐 스토커가 또 요즘에 자주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무능감을 느끼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환심을 사는 투사가 있는데요. 자기가 그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헌신이나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부담감, 부채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해준 만큼 당신도 나한테 해야 한다. 이 보상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아무 반응이 없으면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세 번째로 이제 합리화인데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솝어에서 보면 굶주린 여우가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포도를 따 먹으려고 해도 너무 높이 달려서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지친 여우가 어떻게 말하냐? 저 포도는 어차피 싫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예를 들면 공부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뭐 출세도 못하더라. 그러면 위안이 되죠. 대기업에 취업해봐야 승진도 어렵고 야근이 많아서 힘들다더라. 그러니까 취직 못하거나 이렇게 작은 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서 평등해지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40대는 지식의 평등,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똑같고, 50대는 외모가 평등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둥글럽적해져서 미운 사람도 없고 예쁜 사람도 없고 60대가 되면은 남녀가 평등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책 없는 모양이 서로 섞여 지나가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된다고 그러고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하다고 그래요.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한두 군데는 아픈 데가 있다는 거죠.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해. 돈 쓸 데가 없거든요. 옷도 뭐 사 입을 일이 별로 없고 음식도 많이 안 먹고 집이나 자동차에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또 운전을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0대가 되면 이제 생사평등,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것이 죽음이다. 결국에 죽고 나면은 다 똑같다. 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합리화 기제 속에 아까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약간 방향이 달라져서 달콤한 레몬 방어 기제인데요. 자, 신레몬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어야 하면은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이 레몬은 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화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지방으로 좌천된 공무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생활이 너무 좋더라. 폭력 남편에게 맞고 사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내는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분노를 달래는 거죠. 네 번째 방어 기제로 전이가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풀지 못했던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카운셀을 만나서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담자를 부모처럼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느낀다면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이물질을 갖다 씻어내는 어, 그런 일이고요. 또 전 배우자와 비슷한 목소리,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했다거나 뭐 이혼할 때는 좋지 않아서 이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배우자하고 닮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과거의 증오 대상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그 피해자 속에 꼽는다는 겁니다. 35년이 흘렀는데도 이 연쇄 살인범이 사무엘 리틀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이 자기가 죽인 93명을 갖다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게 그려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림에 소질이 있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은 피해자의 작은 특징까지 이렇게 잡아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하더라.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그 살인 사건도 이 사람이 그려낸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참 잔인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방어 기제로는 퇴행이라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컸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어른스러운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동생을 보면은 어린 동생한테는 부모님들이 그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5살을 먹은 이 아이가 공갈, 이 젖꼭지, 마치 젖먹이처럼 이걸 무는 거예요. 손가락을 빨거나 또 어렸을 때 잠깐 하고 넘어갔던 자유활동을 다시 함으로써 이제 부모를 좀 근심하게 하는 거죠. 또 아동이 방광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이제 말해요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버린다거나 예, 소금 받아오라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또 학교에서 뭐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그 잊어버린다거나.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린이로 돌아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증, 수치심, 좌절,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성장했다는 그 인정을 받기 싫은 거예요. 아주 어린이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소변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가 벨기에 브뤼셀 그 광장이죠. 그랑플라사라고 하는 빅토르 이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불렀던 사방이 다 건물로 둘러싸인 큰 광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여기 그 오줌 싸개 동상이 있어요. 소년 유명한데 이걸 보고 이제 오줌 싸개 그 소녀도 나오고 오줌 싸개 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방어 기제로 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찰스 왕이 됐죠, 이번에. 어렸을 때 그 대상, 그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다이아나 왕비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까지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자를. 그런데도 이혼하고 결국에 이제 어떤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즉위를 했죠. 찰스 3세로 즉위를 했습니다. 73세였고 또 왕비는 말하자면 75세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어떤 사랑의 대상에서 어,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고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곱 번째 방어 기제는 성화라고 그래서 성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치 있는 분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충동이 있다면은
복싱이나 달리기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표출이 되고 또 그 밖의 성적 욕망은 그림이나 음악, 소설처럼 예술 작품으로 성화되는 경우죠. 제가 잘 아는 그 곽시인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국어 국문과를 진학하고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큰 시인이 됐습니다만은 생각나서 여기에 한번 올려봤고요. 여기 이제 신곡을 쓴 단테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주 어려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을 해서 아주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고, 괴테는 그 상당히 그 바람둥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모의 시골 처녀, 프리데리케를 갖다가 이제 파우스트의 소재로, 여기네요. 이렇게 삼았고, 또 샬롯테, 롯데의 그, 회사 명이 됐다고는 샬롯테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서 이렇게 작품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포르투갈에서도 가장 가난한 섬마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가장 싼 아파트, 정부에서 구해준 아파트 한 방에서 두 누나와 형 하나와 생활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고, 어머니 혼자 청소부로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건데, 영양실조에서 말라깽이라고 하는 별명 얻을 정도로 몸이 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12살에 이렇게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이 발견돼서 명문 클럽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 가서도 이제 리스본에 갔겠죠. 포르투갈에. 사투리 를 쓰니까 아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매일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는 절대 이제 리스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키와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먹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쉴 때마저 축구에 도움이 되는 탁구를 이렇게 하고 훈련장에 가장 먼저 왔다가 가장 나중에 떠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또 정상인보다 두 배나 빠르게 뜨는 심장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려울 때니까 가족들의 이제 도움으로 수술하게 됐는데 건강을 찾았다는 거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자 코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했고 모든 경기에 출전하길 바랬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팀이 패배할 때는 어김없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 유럽 최상위 세계 리그에서 우승하였고 MVP, 득점왕, 발롱도르 수상자, 제일 아마 숫자도 많을 거예요. 메시와 더불어서 상이라면은 모든 상을 휩쓸었던 축구의 영웅이자 황제인 이제 호나우두도 역시 그 어렸을 때부터 눌렸던 일종의 에너지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표출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덟 번째 방해 기제는 전이, 치안, 이것은 치환이나 전치라고 하는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그런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얻어듣고 이제 그 강아지에게 이제 화풀이 하는 거고 또 만만한 상대를 골라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군대에서 내리갈굼이라고 그래서 상관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질타를 당하면은 계속 부하에게 이렇게 그 화풀이하는 그런 것들. 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닮은 딸을 구박하는 이런 예도 있고 동생을 미워하던 언니가 동생의 공책을 짝짝 찢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전유에 해당합니다. 자, 아홉 번째 방어 기제는 대치라고 해서 꽁 대신 닭이라고 속담이 있죠. 할 수 없는, 내가 실현할 수 없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빠에게 매력을 느낀 여동생, 오빠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오빠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이 꽁 대신 닭이라는 속담은 설날에 이제 떡국에 꽁고기를 넣어서 끓여 먹거든요. 근데 맛이 좋기도 하지만 꽁을 이 상스러운 새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꽁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꽁고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집에서는 꽁 대신 닭을 넣어서 떡국을 끓여 먹은 거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인데, 꿈이나 정신 분석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의식하지 않는 의식을 말하고, 이것은 성충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성격의 3층 구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억압, 방어 기제로는 억압, 투사, 합리화, 전이, 퇴행, 그리고 고착, 승화, 전이, 대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